예, 1부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만난 데 이어서 2부에서는 민주당을 연결하겠습니다. 대선 판세 그리고 남은 이틀간의 또 전략은 무엇일지 들어보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총괄선대부부장 연결합니다. 부부장님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송영길 대표 오늘 그 피습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본부장님도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병원 이제 응급실 갔다 왔는데 다행히 이제 정통으로 가격한 것이 아니어서 찢어진 부분 봉합하고 지금 뭐 정밀 검사를 이제 내일 오전까지 하기로 해가지고요. 예. 하루 정도 의료진이 좀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 해서 입원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송 대표 상태는 이제 그렇게 위험한 순간은 좀 지나가신 이런 상황이군요. 네네. 예. 자, 이제 송영길 대표의 빠른 큐를 바라고요. 이제 대선 관련 질문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인 36.93%입니다.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은데 민주당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이게 이제 원래 사전 투표는 전통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쪽 지지층이 더 많이 하는 것이 관례였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윤석열 후보도 사전 투표에 많이 참여해달라고 독려했지 않습니까? 예. 그 양쪽 지지층이 다 참여한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경향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좀 더 많이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이재명 후보 텃밭인 경기도 투표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텃밭에서 그 격차를 좀 벌려야 하는데 이게 네. 투표율이 낮은 이유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글쎄 이게 이번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경기도가 사전투표율이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역의 어떤 특성이 이렇게 반영되나 사실 분석은 아직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인구 구성 비율이 제일 많기 때문에 비율로도 적게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그것도 무슨 원인이 제대로 좀 규명되고 있지는 않죠. 본선거에서 아마 또 많이 하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반면에 그 호남 지역 투표율은 상당히 높지 않았습니까? 뭐 네네. 최고인데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남 목표 득표율 30%를 공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뭐 약간 국민의힘이 호남에 공을 들여온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께서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한 2, 3일 지나면 드러날 거짓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근데 이제 호남은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우리 텃밭이고요. 예. 근데 이제 호남만 높다고 자꾸 그러시지만 사실은 국민의힘 주 지지적인 경북이나 또 강원도에서도 투표율이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지지층이 좀 총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호남만 딱 들여다보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호남은 사실은 저희도 사전에 이렇게까지 높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는데 후보 단일화 이후에 호남 쪽 여론이 상당히 약간 좀 격앙됐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그것도 반영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반면에 이 단일화 효과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0대 이상에서는 소위 말하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배신감 이런 것에 그 분노해서 결집했다라는 말도 나오지만 또 20대, 30대를 중심으로 해서는 국민의힘을 찍기 위해서 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단일화 역풍 확실히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역풍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고요.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일화를 하는 목적은 양쪽 후보의 지지층을 더하기 위해서 그 순중에도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철수 후보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어제까지 완주한다고 하고 상대 후보를 격렬하게 비판하다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그 지지층이 그것을 납득해서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지요. 그래서 일부 지지층은 이제 안철수 후보 따라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겠지만 상당수의 안철수 후보 지지층이 기권 내지는 이제 이재명 후보 쪽으로 오는 그런 반발 현상이 분명히 목격되고 있지요. 또 두 번째는 그 20, 30대 여성층이 저희가 가장 고전했던 그런 이제 계층인데 여기서도 이 단일화를 이런 식으로 하냐 이런 이제 비판 여론들이 커뮤니티 중심으로 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세 번째는 이제 이재명 후보 찍는 걸 좀 주저하던 저희 당 전통적 지지층 중에서 또 이제 격앙된 분들이 나타나니까 결국 단일화의 효과라는 것은 그 일부 있겠지만 단일화의 역풍 효과도 상당히 만만치 않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여론조사 공개되지 않은 여론조사 기관들의 조사도 좀 받아보면 갈수록 윤석열 후보 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들고 있는 현상. 이게 역풍이 아니고선 해명하기가 좀 어렵죠. 예. 그런데 그 2030 여성들도 또 대거 또 이재명 후보로 결집하는 양상들이 보인다는 보도를 접했는데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1번남, 2번남 해서 이거 상당히 차별하는 건데 이런 식의 갈라치기 전략을 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싶거든요. 1번남, 2번남 이런 용어는 저희 당에서 만든 건 아니고요. 저희도 커뮤니티에서 그 얘기가 돈다고 그래서 제가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건 더불어민주당이 올라타지 마라. 그건 그들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용어고 또 그분들끼리의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텐데 더불어민주당이 사주하거나 마치 이걸 배후 조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적당치 않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예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하거나 올라타지 말라고 지침을 내린 바 있죠. 그래서 조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이준석 대표는 8% 이상의 격차로 윤석열 후보가 이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본부장님께서는 1.5%포인트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이길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근소한 차이 하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중에 들어보니까 차이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걸로 보면 민주당이 아직 지고 있다 이렇게 판세를 보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박빙 상황인데요. 뭐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조금 이기는 게 나온 것도 있지만 경향적으로는 아직 2, 3% 뒤져 있죠. 근데 이제 제가 1.5% 이길 거라고 예측한 이유는 이 추세선이 그대로 가면 남은 기간과 이렇게 쭉 맞춰서 볼 때 이 상승 곡선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 정도까지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이준석 대표가 왜 8% 이긴다고 하신지는 저도 잘 이해는 안 가는데 8%씩 이기는 진영의 후보가 갑자기 제주도 유세를 취소하고 경기도권으로 집중할 이유가 있겠나요? 제가 볼 때는 좀 자신감의 표현이긴 한데 정확한 지표를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8% 이기는 것도 나올 수는 있겠죠. 자체 조사에서. 그러나 대체적인 추세선은 아마 상당히 좀 붙어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수도권 민심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특히 또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고전해 왔던 게 역시 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었는데 지금 네. 수도권 민심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지금 인천하고 경기는 이제 박빙 우세로 보이고 있고요. 서울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졌었습니다. 처음 선거 시작할 적에는 뭐 10% 이상 벌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오차범위 안까지는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박빙 열세인데 추세선으로 보면 좀 계속 붙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들에서는 사실 크게 지지율의 변동이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의 추세선이 좋아서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윤석열 후보의 언론 노조에 관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네. 민주당 정권이 강성 노조를 앞세워서 뭐 전위대처럼 내세워서 가진 못된 짓을 한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 진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강성 노조라고 불려지는 노동 단체들이 민주당도 되게 싫어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노동 정책 안 폈다, 거짓말했다, 오히려 비판받고 있고요. 예. 언론 노조도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한 언론 개혁 안 지켰다고 그래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노조는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윤석열 후보가 이쪽 분야에 너무 몰셔서 하신 말씀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왜 인원수도 몇 명 안 되는 언론 노조를 왜 갑자기 욕을 했나 싶었는데 그 다음날 뉴스타파 보도가 나오길래 예. 이 정보를 미리 입수해서 미리 이렇게 좀 공격을 해놓으신 거구나.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 믿지 말라는 얘기겠죠. 말씀하셨던 녹취록 얘기인데요. 부산저축은행 네. 대출 비리 사건 수사 관련돼서 네. 박영수 변호사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를 통해서 사건을 해결했다라고 김만배 씨가 말했던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이걸 뭐 이제 녹음을 하신 분이 2003년에 노조위원장 하셨던 분이다. 이렇게 돼서 뭐 언론 노조 연결을 시키는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 도를 넘고 있다. 몸통은 이재명 후보다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일단 이제 이분의 말씀을 뭐 100% 신뢰할 거냐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약간 허풍을 떨거나 약간의 뭐 허위적인 잘 모르는 얘기도 아는 척하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처음 나온 녹취가 아니고 남욱, 정영학, 뭐 김만배 이런 사람들이 이전에 공개됐던 녹취록에서도 이 비슷한 얘기가 나왔고 또 이 녹취록에서 또 같은 얘기가 나온 걸 보면 여기에 일말의 진실이 담겨 있지 않느냐. 어쨌든 김만배 씨가 부산저축은행의 수사를 무마하거나 그것을 약화시켜서 대장동 사업을 성사시키려고 노력했던 건 틀림없어 보여요. 거기에 윤석열 후보나 박영수 변호사가 어디까지 관련돼 있는가를 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반복해서 같은 얘기가 나온 걸 보면
주장의 일관성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가 주목하는 거는 어쨌든 김만배 씨가 이재명 후보를 욕하면서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뺏어갔고 또 이 사람이 자기들이 생각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걸 보면 이 주장의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이 몸통이다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적어도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의 몸통이고 그분이다라고는 주장은 많이 희석됐다. 그래서 그 주장은 이제 그만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근거로는 저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녹취록이 사실은 대장동 사건 터진 다음에 된 통화잖아, 이루어진 통화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서 김만배 씨가 이제 자기 책임을 면하려고 네.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은데. 그랬을 수도 있고요. 예. 김의겸 의원이 추적한 걸 보니까 이분들이 대화를 나눈 그 시점에서는 김만배라는 이름이 언론에 등장하지 않았어요. 조선일보에서도 A씨라는 이름으로 등장했던 시기여서 김만배 씨가 위협을 느낄 수는 있지만 자기가 일이 더 커질 걸 대비해서 미리 그런 계산해서 미리 다 조작해서 이야기를 늘어놓을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진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다 100% 알겠습니까만은 예. 모두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언론계의 선후배 사이에서 허심탄회하게 왔던 얘기라 저는 100%는 못 믿겠습니다만 상당할 정도의 일관성 있는 주장만큼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 끝나면 그럼 결과에 상관없이 민주당은 이 대장동 관련 특검은 일관되게 추진할 의사가 있으신 거죠? 아니 그것은 뭐 국민의힘에서도 오랫동안 주장해 왔고 특검을 받지 않는 쪽이 주범이다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우리도 특검을 추진을 해서 네. 진실 밝혀보자 이렇게 맞불을 놓고 있죠. 네. 이번에 다만 정권 초기에 과연 그렇게 진행될지 그건 뭐 또 미지수겠습니다만 의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이번에 저 투표장에서 좀 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본 투표 종료되면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네. 본부장님께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지난번 총선에서는 참 잘했거든요. 뭐 사전 투표부터 해서 본 투표까지 관리를 아주 냉정하게 잘했는데. 선관위가. 예. 네. 근데 이번에는 왜 선관위가 이렇게 이런 어이없는 짓을 했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마 방심한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뭐 우리 당도 한 목소리로 질타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당장 선거가 내일 모레기 때문에 당장 뭐 조직을 흔들 수는 없지만 예. 끝나고 나면 분명히 좀 정확하게 이 문제의 본질을 좀 밝힐 필요는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주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뒷받침해야 할 조직이 선관인데 예. 이런 어이없는 일들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것은 제도도 개선해야 되겠지만 이 방심했던 이 문제는 반드시. 근데 이제 선거 결과가 이제 어떤 분이 되시든 선거 표차가 굉장히 작게 날 경우에 네. 초박빙으로 정말 끝날 경우에 이러한 선관위의 어떠한 부족한 그런 일처리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부정선거라는 것은 선거의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예. 또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조직적 동원들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나쁜 방법을 통원해서. 그런데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조작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까지 몰아가는 건 좀 과도한 것 같고요. 예. 아무리 봐도 이건 행정적 실수인데 그걸 부정선거로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너무 과도한 그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대통령 선거라는 게 뭐 10표, 20표 차이로 결과가 나올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을 한 목소리로 질타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선거의 결과까지 영향을 주는 부정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것 같아요. 네, 김성현 소장님이 청취자 질문 9613님 질문을 좀 우상호 본부장님, 송영길 대표 그 가해자가 표사가 TV라는 이름의 유튜버로도 활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던데요. 왜 이런 일을 저지르신 건지. 예. 그거 알 수가 없죠. 지금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예. 수사 결과를 아마 이제 경찰에서 발표를 하겠죠. 근데 어쨌든 뭐 선거라는 게 서로 찬성하고 반대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그러한 논의의 장인 것은 좋은데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신기해요. 아니 이분 도대체 정체가 뭐고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저도 궁금합니다. 어쨌든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분 유튜브 하는 거 잠깐 봤는데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막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라서 너무 좀 낯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평화를 위해 전쟁을 반대하는데 왜 송영길 대표를 공격했을까요? 그래서 하여간 주장과 행동의 일관성에서 본다면 조금 특이하신 분 같고요. 사실 흉기를 미리 준비한다는 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예. 그 정도로 송영길 대표가 증오의 대상이었나? 참 좀 의아합니다. 네. 어느 쪽에나 좀 극단적인 분들은 덜어 있기 마련인데 이걸 가지고 뭐 전체 집단을 표상하거나 이래서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송 그렇죠. 대표님은 지금 심경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송 대표님께서는? 아니 아까는 이제 피습당해서 뭐 얼마 안 됐던 시기라 막 치료하고 뭐 CT 촬영하고 그럴 때라서 예. 어리둥절한 것 같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아마 이런. 그러면서 또 선거는 또 자기가 또 여러 가지 잡아놓은 일정인데 다 취소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 뭐 등등 좀 어리둥절한 상황이었고요. 예. 어쨌든 이런 일을 당하면 뭐 정신이 있겠습니까? 진 작가님 질문하고 마무리할게요. 예, 끝으로 그 투표일까지 막판 전략은 뭔지 또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 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결국 이렇게 박빙승부일 때는 뭐 집중력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조직을 가동해서 투표 안 하신 분들의 투표를 독려하고 마지막까지 중도 부동층에게 이재명 후보를 좀 잘 부탁한다고 설득하는 일이 막판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사실 막판에는 뭐 큰 변수를 만들 수 없거든요. 예. 이준석 대표에게도 국민께 드리는 말씀 20초 드렸으니까요. 우리 네. 30초 드렸으니까 우리 네. 본부장님도 30초 국민 여러분께. 네, 대한민국이 지금 코로나 위기 또 경제 위기 또 여러 가지 불안정한 주변 정세 위기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어수선할 때는 초보자 아마추어에게 운전대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경험 있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위기에 강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